자, 그러면 우리 25년도 세무사 시험 기출문제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지요. 먼저 우리 분석표를 보시니까 뭐 똑같습니다. 다른 직렬하고 똑같이 법인 파트 그리고 이제 대리 파트 소멸시효 주로 이제 4문제, 5문제, 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바로 5번 문제 바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여러분들 잘 틀리기 쉬운 문제들 또 사례 문제 위주로 지금 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틀린 것들 위주로 체크를 해주시면 실전 연습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태아인 동안에 인정되는 법적 지위가 아닌 것은 원칙적으로 민법 3조에 보니까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태아는 아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죠. 즉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불, 상, 유, 인의 경우 요 4가지의 경우에는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건데 왜 이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느냐 하면 불법 행위를 당했어요. 상속을 받는 거고 유증을 받는 거고 인지를 받는 거죠. 태아 측에 적극적인 뭐가 필요 없어. 의사표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때는 태아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문에서 4번 지문에 보면 증여계약에서 수증 이때 공짜로 물건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 받겠다라는 수증의 의사표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태아는 권리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근데 유증은 상황이 다르죠. 유언으로 증여받는 것은 단독행위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받겠다라는 의사표시가 필요 없고 주겠다는 사람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데 증여계약은 계약이기 때문에 받겠습니다라는 의사표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로부터 유증은 뱃속에 있는 태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계약에서 받겠다라는 수증의 의사표시는 뱃속에서 엄마가 대신 할 수 없다고요. 확인하고 계셔야 되는 불상유인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부재자의 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1번 지문, 부재자로부터 재산 처분권까지 위임받은 재산 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받을 필요가 없지요. 왜? 누구로부터 받았는데요? 부재자 본인으로부터 재산 처분권까지 위임받았기 때문에 사적 자체의 원칙상 가정법원이 원칙적으로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5번이요. 예외적으로 5번 지문. 부재자로부터 재산 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실종을 이유로 바뀌었어요. 개임됩니다. 그러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요.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재자 본인으로부터 네가 마음껏 팔아먹어라 라고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가정법원의 허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7번 종중입니다. 문제 7번 종중. 종중의 법률 관계와 관련해서 종중은 자연 발생적인 종족 장체로서 비법인 사단이라 그랬죠. 따라서요. 공동 선조의 후손 중 특정 지역 내의 자들만으로 단체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본래 의미의 존중은 아니고 종중 유사의 단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지문, 공동 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죠.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조리에 부합하다. 이제 관습법은 없어졌고요. 옛날에 성년 남성만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는 관습법은 이제 효력이 없어졌고 이제 조리상, 사물의 당연한 이치상 기본적으로 종중이라는 것은 자연 발생적이기 때문에 성별의 구별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맞는 지문 3번 지문 채판이네요. 채판 우리가 봤던 자의 복리를 위해서 자의 성과 본을 어머님에 따라 변경을 하면 이 자는 부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에서 어디로 바뀌죠?
어머님이 속한 종중의 구성원으로 변경되는 거다. 그렇죠? 이게 종중의 자연 발생성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확인했고요. 종중이 관례에 따라 시제를 지내는 날 정기 총회를 계속해 온 경우에 따로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도 사원총회 결의는 유효할까 말까와 관련해서 어차피 정답은 최판이 많이 나온다니까. 최판이 틀린 거지. 이게 틀린 게 확실하잖아. 그럼 나머지는 다 맞는 거지 뭐. 아시겠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게 출제 루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채판이 들어가면 이 채판을 맞는 지문으로 하고 나머지 이런 지역적인 판례들을 집어넣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민법의 총칙의 매개는 다 있어요. 근데 이게 기존에 기출된 적이 없던 종중과 관련한 판례거든. 일단 맞는 지문 봅니다. 종중이 관례에 따라 시제를 지내는 날 정기총회, 사원총회, 종중총회를 계속 개최해온 경우라면 따로 소집 통지 안 해도 된다. 원래 일주 전에 소집 통지해야 되는데 이게 관례에 따라 계속 그렇게 해왔다면 따로 통지 안 해도 된다. 5번,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 결의를 그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사원총회에서 추인하면 이 경우에 소급해서 유효로 되지 못할 법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유효로 되겠습니다. 문제 8번으로 가보죠. 민법상 법인의 사원총회와 관련해서 2번 지문입니다. 회의의 목적 사항이 기재된 이 총회 소집 통지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주일 전에 사원에게 도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는 지문으로 순간적으로 읽힌다니까. 도달이 틀렸죠. 이 도달주의 예외로서 발신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두 문자 다 드렸잖아요. 원래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우리 민법 111조 1항에 보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을 발생해? 111조 1항에 조문에 보니까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한 예외가 제가 기본 강의할 때 무사 체격 제한이다. 무사 체격 제한이다. 라고 해서 무권 대리에서 거래 상대방이 확답을 촉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 제한 능력자의 거래 상대방이 이 무사 체격 제한이 어이가 아니라 아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사 체격 제한에 제한 능력자의 거래 상대방이 야, 추인할 거야 말 거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확답을 촉구하는 거, 최고하는 거. 채무 인수에서 채권자한테 물어봅니다. 야, 채권자야. 저 사람이 대신 돈 갚아준다는데 채권자 너 승낙할 거야 말 거야 물어보는 거. 이런 확답을 촉구할 권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일정한 기간 안에 확답을 발송한 때를 기준으로 하죠. 확인하시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바로 성립하는 거고 발송 방금 사원총회의 결의 통지서,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일주간 전에 발송을 해야 된다. 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사원들이 2만 명이야. 그런데 그 일주간 안에 한 명한테 도달을 안 했어. 그럼 이거는 유효한 사원총회 통지가 안 되는 거냐? 그럼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발송한 때, 발신한 때 이 경우에 기준으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런 예외를 외워두셔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나와서 내가 또 놓쳤다. 선생님 제가 그게 실력이야. 네. 지문을 잘못 읽는 거는 실수가 아니라니까요. 실력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 선입견이 있어야 돼. 어디에서 지문이 틀리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기본서 등에 단권화를 표시를 잘 해둬야 돼. 내가 자주 틀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제 기본서에는 기출 표시가 5년치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키워드 굵은 글씨로 돼 있는 거 있잖아. 그 단어를 바꿔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막판에 기본서로 보실 때 굵은 글씨 위주로 보시면 돼. 제가 따옴표 쳐둔 거. 그거를 빨리빨리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OX가 어디서 틀리게 나온다 해서 실수가 줄어듭니다. 아시겠죠? 자, 3번 지문입니다. 3번 지문. 총 사원의 5분의 1 이상이었죠. 적법한 총회 소집 청구가 있은 후에 2주 이내 이사가 사원 총회 소집 절차를
부르면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사원총회 소집을 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은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0번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법인 파트는 조문이 워낙에 지역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막판에 꼭 여러분이 조문은 한번 꼭 보고 가셔야 돼요. 특히 법인 파트는요. 자,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봤죠. 법인의 소멸과 관련해서 해산 사유는 이 사단 법인에는 필요적 기재 사안이지만 재단 법인의 경우에는 필요적 기재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고, 청산 법인은 뒷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청산의 목적과 관계없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이거 강행 규정 거래 안전과 관련된 걸로 기본적으로 청산의 목적과 관계없는 막 새로운 사업을 청산법인이 시행한다. 그럼 이건 기본적으로 무효입니다. 3번 지문.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파산의 경우는 파산 관제인이 이제 대표자가 되는 거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한 때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거죠. 맞는 지문.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 사유 등을 법원 아니요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주무관청에 신고하라고 조문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5번 시험에 자주 나왔죠. 법인에 대한 청산 종결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제로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한 법인은 소멸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해산한 다음에 청산이 완료돼야 됩니다. 청산 다음에 해산이 아니죠. 해산 다음에 청산이 실제로 종결된 때, 그때 법인이 소멸하게 되겠습니다. 문제 11번.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라는 것은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법률행위 해석에 문제가 되겠죠. 맞는 지문. 그릇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거. 이거 뭐가 작동된 예죠? 자연적 해석. 비록 계약서에는 A라고 적혀져 있는데 둘 다 일치해서 그걸 B라고 이해했어. 그럼 B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자연적 해석, 이른바 일치하는 의사가 있다라고 해서 이 오표시, 오탈자는 의미 없다. 그렇죠? 그래서 맞는 지문.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시각에서 그 사람이 실제로 이해한, 주관적으로 이해한 대로가 아니라 객관적. 일반적으로 이런 표시가 있으면 상대방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했을 거야. 일반적으로, 즉 객관적으로 이해한 대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린 지문. 4번.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해서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일명 쌍공동착이죠.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가 있으면 우리 판례는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해서, 즉 가정적 의사를 가지고 얘네들이 착오를 알았더라면 요렇게 법률 행위를 했을 거라는 가정적 의사를 보충해서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 체크하시고. 5번 의사 표시와 관련해서 당사자에 의해서 무엇이 표시되었느냐 확정하는 것은 사실 인정의 문제이지만 이렇게 확정된 표시를 토대로 그 의미를 탐구하는 해석은 법률적 판단의 문제이다. 이 무슨 말이냐? 우리 대한민국 법원은 3심제죠. 1심, 2심. 1심하고 2심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확정과 법률관계 확정을 다 하죠. 그렇죠? 그러나 대법원 할아버님들은 12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 확정까지 안 합니다. 법률 판단만 합니다. 법률적 판단만 한다고. 그래서 상고심,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법률심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법적인 판단만 합니다. 사실 확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 말은 지금 법률행위 해석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없다? 이 맞는 지문이래. 법률적 판단의 문제래.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거야?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뜻이야. 이게 단순히 사실 인정의 문제로 끝난다라면 대법원에 못 갑니다. 2심에서 끝나야 돼요.
그러나 이거는 법률행위 해석이 자연적, 규범적, 뭐 보충적 해석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법적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법률심까지 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민사소송법까지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방금 다 설명드렸고 판시 내용이죠. 판시 내용 확인해 주셨습니다. 12번 너무 좋은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법률행위의 이런 종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민법을 전공하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 틀리는데 오늘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제일 많이 틀릴 만한 게 이 보증계약은 요식행위다. 보증이 왜 요식행위야? 원래 뭐 매매 계약을 하든 돈 빌리는 계약을 하든 말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민법이 바뀌었어요. 민법이 바뀌었어. 보증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인해야 돼. 그렇게 바뀌었어. 잠깐 볼까요? 밑에 각조에 나와 있죠. 428조의 2조 2, 428조의 2, 보증의 방식. 보증은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 날인 이름 쓰고 사인하고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 그러니까 인터넷 보증은 다 무효예요. 말로 하는 보증 계약도 다 무효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증인은요, 대가 없이 주채무자를 위해서 대신 돈 갚는 거기 때문에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과 같이 정이 많으신 우리 국민들은 친구가 보증 좀 서줘 그러면 그냥 보증 막 해줘. 무상으로. 다 무상이잖아. 물론 음료수 얻어먹고 저녁 식사 한번 대접은 받을 거야. 보증인이 되면. 그래서 이게 보증 때문에 이 집안 쫄딱 망하는 경우를 여러분이 직간접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게 서면으로 표시돼야 된다. 428조의 2니까 새롭게 들어온 조문이. 그리고 여러분이 올해 꼭 합격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민법이 70년 만에 1000조 가까이가 바뀝니다. 민법이 이게 그동안 이 한 70년 오는 동안 1960년대 제정이 돼서 지금 몇 년 된 거야? 거의 한 70년 넘었잖아요. 이게 민법, 특히 재산법이 거의 안 바뀌었어요. 70년 동안. 그래서 이게 정권 들어설 때마다 이제 개정하고 막 했다가 뭐 국회의원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무튼 뭐 이게 통과가 안 됐는데 이번 정기 국회 때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제가 판단할 때는 뭐 한 8, 9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정기 국회인데 민법이 이제 개정이 된 민총부터 싹 재산법이 싹 다 표현도 바뀌고 내용도 막 들어가고 올해 더더욱 합격하셔야 돼요. 책 다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네. 아마 형사소송도 지금 엄청 많이 바뀔 지금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개정 민법 몇 개 안 되는 개정 민법 중에 하나다. 보증계약은 이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요식행위입니다. 자, 소유권 포기 우리가 몇 번 했지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은 살아있을 때 하는 생전행위가 아니라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그러니까 이거는 생전행위라고 부르지 않고 유언은 생전에 하는 거긴 하죠. 그러나 효과가 언제 발생해? 유언자가 죽어야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사후행위야, 사후. 죽어야 효과가 발생하는. 생전행위라는 것은 생전에 해야 되는 행위가 아니라 효과가 생전에 발생하면 생전행위고 효과가 사후에, 죽은 후에 발생하면 사후행위거든요. 유언은 생전행위가 아니라 사후행위입니다. 자, 채무 면제는 누가 해요? 채권자가 해요? 채무자가 해요? 당연히 채권자가 하겠죠. 채무를 면하노라. 자기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권리가 있는데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일종의 처분행위야. 처분행위. 준물권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처분행위요. 준물권행위. 채권 채무가 발생되는 채권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채권행위가 뭐고 물권행위가 뭐냐? 이건 제가 입문 강의 때 했던 것들이거든. 그래서 민법은 기본기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막 이게 뭐 물론 형법도 기본기가 중요하고 헌법도 기본기, 모든 법 과목은 기본기가 중요한데 특히 민법은 기본기가 중요해.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문제집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집 위주의 OX 위주의 공부보다는
기본서, 기본 강의 위주의 여러분들이 수업을 반복해서 들어가지고 소화력을 높여야 실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공부 분량도 줄어들어요. 제가 조금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이게 문제집 한 번도 안 풀고 그 제 민법 총칙의 맥 기본서 있죠. 그 기본서를 12번 봤다 하더라고요. 강의는 3번 정도 1순환만 듣고 100점 맞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 문제 풀 게 뭐 있어? 막 이게 막 객관식 사례가 막 복잡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민법 총칙과 물론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시험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제가 기본 강의를 들어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아무튼 여러분이 막판에라도 이런 일단은 최근 나온 기출들은 다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되겠지만 아무튼 요는 민총은 범위가 압도적으로 적은 대신에 기본기가 제대로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채권행위, 물권행위의 개념은 제가 입문 강의 때부터 했던 내용이라고요. 어음행위는 이게 독자성이 있는 무인행위입니다. 어음행위는 기본적으로 원인행위와 독자성이 있는 이 경우에 무인행위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유인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해설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셔야 되는 내용. 그래서 근보증계약이 요식행위라는 것은 최신 개정된 민법의 내용에 따를 때의 내용이었다. 자, 13번 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닌 것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읽어보니까 전부 다 이게 되게 지엽적인 판례들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고맙게도 보통은 이 오지선다 중에 한두 개는 여러분들이 아는 거일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에 기출된 게 1번하고 4번이거든요. 내용을 보시면 법령의 제한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은 여러분들 그 부동산 가액의 중개업자가 몇 프로까지만 먹도록 수수료 받을 수 있도록 법정으로 상한선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초과해서 받았다? 그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신에게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거래 안전상 우리 판례가 유효하다고 봐요. 이거는 단속 규정이야. 단속 규정. 공법적으로는 제재를 받아요. 즉 개업 공인중개사 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과태료 처분받고. 그러나 사법상 거래행위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인 거죠. 뭐 나머지는 다 무효. 그것도 다 거기 판시 내용 보면 기출 표시에 22년도, 17년도, 21년도 비교적 최신 판례들이 지금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보는 거 아니야, 원래. 이런 것들 다 보려면 이게 한 200개가 넘거든요, 판례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중요한 판례들 정확하게 체크해 놓으시면 확률적으로 여러분이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크하셨고요. 14번에 자, 14번 여러분들이 좀 오해의 소지 틀릴 만한 판례 이 103조 공설양속 위반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관련해서 2번 지문을 보시면 2번 지문에 피보험자를 살해해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을 체결했다라면 이는 일종의 동기의 불법일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이 형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일종의 이게 보험 사기죄에 해당되는 거거든. 그 자체가 범죄행위야.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동기의 불법이 아니라 법률행위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동기의 불법은 아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체크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5번 잠깐 볼까요? 15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15번 다 한번 보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행위에 상하는 내심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고 하는 거고 모르고 하면 차고 상대방과 짜고 하면 통정이 되는 거죠. 2번 상급자의 강요에 의해서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공법 행위의 경우에는 비진이 표시의 적용이 없습니다.
확인을 해 두시죠. 그 말은 표시된 대로 효과가 그대로 발생한다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어. 이게 상급자의 강요에서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공법 행위에는 거기 해설 세 번째 줄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 내심의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표시된 대로 이 공법 행위에는 객관적 획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무효화시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3번 혼인과 입양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10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무효야. 무조건. 왜냐하면 이건 진위가 중요하거든. 이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진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진위에 일치되는 표시가 없다라고 한다라면 무조건 마음속 의사에 따라서 그 표시된 행위는 다 무조건 무효입니다. 근데 거꾸로 공법 행위의 경우에는 객관적 획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유효고요. 무조건 여기는 유효고 가족법상 행위는 마음속의 진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표시된 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했지. 이 경우에 자기가 갑이라는 여성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이 경우에 알고서 표시를 을과하겠다 그러면 을과 혼인이 되는 거냐? 아니다. 아시겠죠? 마음속 의사대로 가야 되는 거다. 4번 대리권이 남용되는 경우에 여러분 잘 아시죠? 107조 1항 단서가 유추 적용되는데 2항도 유추 적용됩니다. 아시겠죠? 2항도 유추 적용된다. 따라서 4번이 틀린 지문.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행해진 경우에 상대방이 과실로 진이 아님을 알지 못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이 경우에 무효다라고 하니까 실수로 과실로 진이 아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거는 107조 1항 단서에 따라 무효이죠. 확인하고 계시고요. 자, 16번 아주 유명한 최신 판례가 있으니까 5번 지문 봅니다. 16번에 5번. 제가 16번에 5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 벤츠 사건, 제가 얼마 전에 벤츠를 새 거인 걸로 믿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한 달 타고 다닌 험벤츠였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 매수인인 저의 구제수단은 착오했다라는 것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물건에 하자가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착오 취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실제 판례 사안이 이 사안이었거든요. 고예술품을 과실 없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되게 비싸게 매수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였어. 위작이었어.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으로 손해배상이라든가 계약 해제도 할 수 있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60년 만에 경합된다라는 판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5번 지문 맞는 지문으로 체크해 주시고 17번 볼까요? 17번에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편무계약인 단순 증여는 불공정성을 논할 수가 없지요. 왜? 104조 조문을 봤잖아요. 급부와 반대 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편무계약, 채무가 한쪽에만 있다는 거야. 증여자만 이 경우에 재산권을 공짜로 이전해 줘야 되는 거니까 반대급부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무효로 될 수 없고요. 2번 채판 나왔네. 피해자가 스스로 초래한 궁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건인 궁박에 포함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죠. 엄격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뿐이지 104조를 논할 수 있잖아. 그거 보세요. 정답이 채판이잖아. 또 2번이 정답이거든. 이해되시죠? 그래서 채판은 직전에 좀 보고 가시라.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하면서 불공정성을 소송상 다툴 수 없도록 소제기하지 맙시다. 부재소 합의를 했다라면 그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하면서 했다라면 이 또한 104조 위반으로 무효다라는 거.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판례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18번 통정의 표시.
가까이사에 행하여진 통정의 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정. 여러분 아시죠? 108조 2항, 107조 2항, 109조 2항, 110조 3항에서 말하는 제3자가 누구예요? 지금 묻고 있는 것은 108조 2항의 제3자인데요. 108조 2항의 제3자가 누구냐고. 108조 2항의 제3자는 통정허위 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 이외자 중에서 통정허위 표시의 당사자 이외자 중에서 통정허위 표시에서 형성된 외관을 기초로 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 딱 제한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법에서 제3자라는 것은 당사자 이외 사람은 다 제3자인데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형성된 외관을 기초로 실질적이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거기 기본서 등에 제가 우리 판례가 전부 다 108조 2항의 제3자다, 제3자다, 제3자다라고 해놓고 수험적으로 한 4가지 정도 제3자가 아닌 자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제3자라고 본 게 제 수험서에만 한 30개 판례가 들어가 있어. 근데 제3자가 아닌 사람은 사실 판례가 명확하게 인정하는 게 4명밖에 없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은 30개를 외우실래요? 4가지만 외우실래요? 근데 그 30까지 되는 게 채권법, 물권법 내용이야. 막 지문을 읽어도 저게 무슨 말인가. 용어 자체도 되게 생소해. 그래서 제가 객관식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제3자가 아닌 사람 4명만 확인하면 된다. 그래서 그 4명 중에 4명이 있는 것 중에 누가 있느냐 하면 여기 가장 매매 예약이 철회됐어. 가장 매매 예약이 철회됐는데 이 경우에 그걸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었더라도 얘는 108조 2항의 제3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걔는 108조 2항의 제3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각선으로 쭉 읽어봐도 딱 보이는 게 매매 예약이 가장 매매 예약이 철회됐다. 그러면 얘는 108조 2항에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거든. 그러면 오늘 보호받는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기억번하고 디귿번이야. 그래서 정답은 3번이야. 이렇게 보셔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 전세권 근저당권부 채권 뭐 이런 거 아세요? 네. 이게 저당권의 목적이 통상적으로 소유권인데 전세권에다가도 막 저당권 설정할 수 있거든. 막 이런 건 모른다고요. 막 가장 소비 대차에 기한 대여금 채권 막 이런 것들 엄청 복잡한 내용이야. 그래서 거기 기본서에 그 4명, 아닌 사람 4명을 제가 따로 정리해 뒀으니까 4명 이외의 사람은 그냥 이런 것들을 일단 읽어보지 마. 읽어보면 한번 멘탈이 쑥 나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 것들 막 틀려요, 같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멘탈 유지를, 평전심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제일 바보 같으신 분들이 객관식 사례부터 푸는 제일 바보. 누가 사례를 먼저 사례는 제일 나중에 푸는 거야. 그냥 단순 OX부터 해놓고 그거부터 해놓고 사례는 오래 보아도 틀릴 가능성이 좀 이렇게 조금 내가 아직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사례가 예를 들어 40문제에 나오는 경관이나 세무사 시험에 많이 나와봤자 뭐 한 대여섯 문제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대여섯 문제 빼고 35문제를 먼저 푸시라고. 소방간부, 행정사 같은 경우에 사례 문제 그것도 한 4-5문제 나오는데 그 4-5문제 빼고 20문제 먼저 풀고 이제 객관식 사례를 뒤에 풀어야 돼. 확률적으로 어차피 그게 틀릴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요령을 좀 가르쳐 드렸습니다. 19번입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내용을 보시면 3번 지문부터 볼게요. 횡령죄 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횡령죄는 형법상 범죄죠. 적절한 손해배상을 얻기 위해서 그를 횡령죄로 고소한 경우에 이러한 고소가 원칙적으로 위법한 강박에 해당되느냐? 원칙적으로는 위법한 강박이 아니죠. 형사 고소와 관련한 내용이니까요. 3번 지문 틀린 지문. 물론 예외는 인정이 됩니다. 예외는 인정이 되고요. 4번
갑과 을의 계약 체결 시에 갑의 대리인으로 행위한 병이라는 사람이 을을 기망했다. 여러분, 갑의 대리인이 사기쳤죠. 그럼 결국 누가 사기친 거라 그랬죠? 갑이 사기친 거다. 116조에 따라 대리인이 사기치면 갑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갑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110조 2항이 아니라 제3자의 사기가 아니라 상대방이 사기친 거다. 5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는 취소 후에 취소된 법률행위를 기초로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도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원래는 취소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취소가 됐더라도 특히 거기 해설해 보는 대로 등기가 말소가 안 됐다. 취소는 됐는데 오늘 이 외부에서 몰라 등기가 말소되기 전엔 취소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니까 취소 후 등기 말소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도 보호될 수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20번 문제 5번 지문 볼까요? 자, 제가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제한 능력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도 없고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유효한 의사표시를 받을 수도 없지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 무능력자인데 요거는 조심하셔야 돼. 일단 맞는 지문은 맞습니다. 맞는 지문인데 조문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5번 해설에 보니까 조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민법은 제한 능력자를 수령 제한 능력자로 하고 있는데 조문에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다. 의사표시를 받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면 그 의사를 표시한 상대방은 야, 그 의사표시 유효하다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누구는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냐 하면 제한 능력자 측은 이거 유효한 건데 라고 주장할 수 있어. 다시요. 조문에 112조 본문에 보니까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받는 사람이야.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미성년자라고. 그럼 이때 의사를 미성년자한테 표시한 사람은 야 이거 유효한 거야 라고 주장을 못 한다니까. 대항을 못 해. 근데 이걸 반대 해석하면 누구는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냐?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는 유효한 건데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조문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21번입니다. 민법상 법원과 관련해서 3번 지문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이 됐는데 나중에 그 후죠. 나중에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확신을 더 이상 갖지 않게 되었다라면 이제 관습법은 효력을 상실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지문 5번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법원은요? 법률이죠. 법률. 민법 1조에 법률에 모두 포함이 된다고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도 거기 법률에 해당됩니다. 명령, 규칙 이런 거 다 포함되죠. 그게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확인해 주시고요. 22번 이것도 아주 기본기를 물어보는 건데 이게 물권법이 어려워요.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권리는 물건인가? 물건의 개념, 이거 형법 배우신 분들은 또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민법 98조의 물건이라는 것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에요. 근데 권리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건은 아니고요. 관리할 수 있는 전기 동산 맞고요. 금전도 동산 맞고요. 신체로부터 분리되면 이거는 동산이 될 수 있죠. 분리가 안 되면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 머리카락은 물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분리가 되면 동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20개의 집단을 뭐라고 부르죠? 임목이라고 부르죠. 이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24번 소멸시효. 24번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자,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아주 자주 나오는 게 칠판 보시면 1번 지문에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소멸시효 대상 안 되는 거 대표적으로 소유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잖아. 그래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214조거든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대상이 안 되고요. 매수인이 미등기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3번 토지 점유 취득시효 완성자가 제3자한테 점유를 이전했다. 그럼 점유를 이전했다라고 한다라면 기본적으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매매계약 합의해제에 따른 물권적 청구권. 이 앞에서 진명 등 할 때 봤죠? 이거 214조거든요.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대상이 안 됩니다. 확인되시죠? 5번 근저당권 설정 약정에 따르는 저당권 빨리 등기해 주세요라는 것은 피담보 채권과는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이거를 왜 자꾸 헷갈려 하느냐? 제가 OX 우리 객관식 특강하면서도 똑같은 지문이 나와서 확인해 드렸지만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피담보 채권과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뭐는?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은 어디에 종속된 권리이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에 종속된 권리이기 때문에 어디 감히 종된 권리가 주인님과 별도로 막 소멸시효를 진행하고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지문이 근저당권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 등기해 주세요. 채권자가 돈 빌려주고 야 빨리 네 아파트에다가 저당권 설정해 주세요라는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권리로서 기본적으로 10년짜리 소멸시효에 해당됩니다.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하고는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틀린 지문 확인하셨죠? 25번입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5번 지문 보겠습니다. 5번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보다 짧게 정할 수 있을까요? 원래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인데? 10년이잖아요. 그런데 돈 빌려주면서 내 권리 행사를 5년으로 할게. 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죠. 근데 내 권리 행사는 100만 년이 지나더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걸로 하겠다. 그게 무효인 거지. 짧게 하는 것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틀린 지문. 조문에 있죠. 조문 볼까요? 5번 해설에 우리 판례도 나와 있지만은 5번 해설은 조문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84조죠. 조문 잠깐 한번 볼까요? 184조. 184조 2항이죠. 2항에 보니까 184조 2항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서 배제나 연장이나 가중할 수 없다. 그러나 단축 경감할 수는 있죠. 짧게 하는 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26번입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몇 개 판례가 나오네요. 26번에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자, 2번 지문이 지금 맞는 지문으로 나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 명령의 신청은 사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형사적인 어떤 권리 행사했다고 얘기해 사법상의 권리 행사한 걸로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러쿵 저러쿵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원칙은 형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사법상의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판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배상 명령 신청은 일종의 사법상 권리 행사다라고 해서 이거는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된다라는 게 99년도 우리 판례의 내용입니다. 확인해 주셨고요. 3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어떻게 중단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소멸시효 중단은 완성되기 전에 하는 거다.
시효익의 포기는 완성 후에 하는 거고 시효익의 포기는 완성 후에 중단은 완성 전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러면 이 승인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최소한 이게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야 뭐 승인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지문으로 봤지만 채무자는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 채권을 미리 승인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은 일단 시작한 다음, 시효가 진행된 다음 뭐 되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기지개 한번 쭉 펴시고 결국 10시 반에 딱 마치네요. 네. 일찍 맞춰드리고 해놓고. 네. 이럴 줄 알았어. 그래도 아무튼 약속한 시간에 맞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7번입니다. 27번. 27번에 2번 지문인데 비교적 채판인데 리조트 객실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면 이거 3년짜리가 아니냐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163조 1호에 보시래요. 163조 1호에 보면 1년 이내 정기로 지급하기로 하는 채권이 나오죠. 163조 1호에 1년 이내 정기로 지급하기로 하는 채권이 있잖아. 여러분이 잘 아는 월 단위로 지급하는 이자, 여러분이 월 단위로 내고 있는 월세, 이거 다 몇 년짜리죠? 3년짜리거든요. 3년짜리. 그런데 리조트 객실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면 163조 1호에 따라 3년짜리다라고 본 게 고등법원 판사님들. 고등법원 판사님들은 요거 163조 1호에 따라 3년짜리다라고 봤는데 우리 대법관 할아버님들은 아니야. 이 1년짜리야. 왜냐하면 거기 해설에 나와 있는 대로 밑에 해설에 나와 있는 대로 몇 호요? 164조 1호에 보면 164조 1호에 보면 숙박료, 음식료 채권은 1년이다라고 164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이거 월 단위로 준다라고 해도 어차피 이게 숙박료, 음식료이기 때문에 몇 조에 먼저 걸린다. 164조 1년짜리에 먼저 걸린다고 봤습니다.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체크되셨고 그 다음에 이거 맞는 지문이죠. 지금 비교적 채판인 내용이지만 맞는 지문인데 제가 앞에서 가장 채판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지만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변호사, 법무사하고 똑같이 3년짜리냐? 아니다라는 게 채판이었죠. 몇 년이다? 상인도 아니다라고 해서 5년도 아니고 10년이다. 정답은 1번이 틀린 지문. 세무사. 그래서 직무에 관한 채권에는 3년짜리 단기 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이게 틀린 지문이죠. 체크하셨죠? 28번. 종종 틀리는 거 2번.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면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만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맞는 말이네.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면 그 기간은 이 길로 만료한다. 맞는 지문 아니에요? 이거 틀린 지문이거든요. 왜 틀렸어요? 그렇죠. 토요일 다음은 일요일이거든. 그러니까 일요일도 공휴일이니까 결국은 말일이 토요일이면 그 기간은 이 길로 만료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월요일 날 만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 길로 만료됩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린 지문 내용이 되겠고요. 넘어가셔서 30번.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잘 아시죠? 초일 불산입에 관한 규정 임의규정이고 사단법인의 사원권은 양도 상속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 또한 임의규정이며 과실 임의규정이고 신의칙 강행규정이고 권리능력, 의사능력, 제한능력 다 강행규정이죠.
뭐 시험에 자주 나왔기 때문에 크게 틀린 일은 없네요. 정답은 2번 확인해 주셨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뭐 지문이 33번 볼까요? 33번. 33번에 보니까 33번의 1번 지문입니다.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하죠. 어디가 틀렸어요? 본인을 대리하죠. 본인을. 그래서 순간적으로 틀립니다. 아시겠죠?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 아니잖아. 보통 지금까지 나온 기출문제 보면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그럼 이 틀린 지문으로 잘 체크하는데, 대리인을 대리한다 그러면 또 맞는 지문으로 아니다. 이 대리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대리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34번 네, 2번 지문입니다. 34번의 2번 지문. 피성년 후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 된 후, 그 말은 처음에는 멀쩡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누구를 믿고 대리인을 믿고 이 수권행위를 했거든. 그런데 나중에 뭐가 되신 거야? 피성년 후견인이 되셨어. 그럼 이거는 대리권 소멸 사유죠. 그렇죠? 그래서 대리권은 소멸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에 보니까 해설에 대리권 소멸 사유에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의 개시. 그러니까 원래 우리 민법 117조에 따르면 이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라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수권행위를 할 때는 능력자였는데 나중에 뭐가 개시됐죠? 성년 후견. 한정 후견은 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렇죠? 성년 후견이 개시되거나 누가 파산한 경우, 대리인이 파산한 경우, 요거는 대리인 측 사유입니다. 본인이 성년 후견 개시되거나 파산한 것은 대리권 소멸 사유는 또 아니니까 구별해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36번 사례 문제 보겠습니다. 36번의 사례 문제. 또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한 사례 문제 나오네요. 갑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그럼 배제 잠탈은 아니잖아. 그럼 이게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인데, 각각 을이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처음부터 유효한 걸로 되니까 새롭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죠. 맞는 지문. 만약 두 사람이 모두 허가 신청 협력 의무 이행 거절 의사를 두 사람이 모두 이 경우에 명백히 표시했다라면 이거는 더 이상 계약이 유효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고요. 만약 위 매매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으로서 그 정지조건이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한 걸로 확정이 되었다라면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제가 두 문자 자주 따드리는 게 있죠. 불정무.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미 불성취로 이미 확정이 돼 있는 게 정지 조건이면 무효다라는 거. 불정무, 기해무 두 문자 따드리는 거 기억을 아마 다 하실 텐데, 우리 조문에 나와 있죠. 조건과 관련된 조문 내용, 조문을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요. 관련해서 151조 3항입니다. 151조 2항과 3항이죠. 151조 2항과 3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구체적인 예는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불능 조건이 151조 2항과 3항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딱 한 가지 경우의 수, 무효되는 경우의 수만 딱 외워두시면 여러분이 객관식에서 안 틀립니다.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고, 기성 조건, 이미 이루어진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구체적인 예는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설명드렸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제가 체크한 게 다네요. 그래서 36번까지 뒤에 문제는 크게 어려운 게 없네요.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글쎄요, 여러분이 프로 보시면서, 과연 내가 100점을 맞을 수 있을까? 조금,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저 정도면 나가 100점 맞을 수 있겠다. 또 싶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막판에 가시면 집중력도 분명히 더 생기고요. 그리고 이 막판에 여러분들이 다 까먹는 것 같아도 머릿속에서 나름대로 구조화해서 다 기억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부디 내가 지금 책상에 앉아 있는 거는 한 달, 두 달 뒤에 시험인데 마음속으로는 이미 내년에 어떻게 뭘로 준비해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이 기세 싸움에서 지는 거야. 이 고시 공부는 어차피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막판입니다, 막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양을 줄이시고 회독수를 높여나가고 악착같이 최선을 다한다. 이런 각오로 하셔야지. 이거 가지고 내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막 전국 단위 모의고사 보는데 막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고 막 내가 올해 되겠나? 아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은 내년에 이맘때가 돼도 별로 생각보다 원래 딱 고시 공부는 1년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세 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마시고 남은 기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늦은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